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요즘에 세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서로 교역을 하고 잘 만드는 물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상대가 잘 만드는 물품을 우리가 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교환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세계는 모두 연결돼서 여태까지 발전해 온 것이고 그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이런 지식 차원의 것들도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우리가 마주치면 위험하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위험하다 라고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 봐도 국가가 서로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서로가 연결돼서 강했다는 사실을 잊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접근법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다룰 일부 이슈들은 그것과 연관이 있는 이슈들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럼 4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쉽지 않은 회의입니다. 유가 전쟁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게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CBDC, 즉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CBDC가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예요. 근데 밑에 두 개는 모두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펙 플러스 쉽지 않은 회의인데요. 지난주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유가 전쟁 시작 이후 감산 합의와 합의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4월 첫째 주 영상을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보셨다면은 본론을 함께 다뤄보도록 할까요?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이 오고 간 것처럼 유가 전쟁 그리고 원유 생산량을 다시 줄이는데 합의하겠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 20불까지 폭락한 유가를 다시 40에서 50불 선까지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상이 4월 첫째 주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 외에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4월 2주차인 지난주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그 외 몇몇 석유를 생산 및 수출하는 산유국들을 합쳐 부르는 오펙 플러스는 유가 전쟁에 대해서 협상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4월 2주차 동안 WTI 가격 기준으로 28불까지 올랐다가 22불까지 하락하는 등 요동을 쳤기 때문에 다뤄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6일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를 4월 9일로 미루기는 했지만 4월 9일에는 회의를 미루지 않고 열게 되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오펙 플러스 멤버들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까지 초청을 했었죠. 그만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가이고 그 유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이야기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우선 4월 9일 목요일 진행된 오펙 플러스의 회의에서는 그럴듯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도합 1000만 배럴의 감산을 해내자라는 쪽으로 합의되는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빠르게 감산 합의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말이죠.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새벽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1000만 배럴 감산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석유의 사용량 자체, 즉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약 3000만 배럴 감산을 해야 시장의 필요보다 석유가 많이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1000만 배럴 감산, 1000만 배럴 줄이는 것 정도는 상품을 그냥 전보다 살짝 덜 공급하는 수준으로 보인다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1000만 배럴 합의안조차도 매끄럽게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상 자리에 있었던 멕시코는 이 감산 합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했고 합의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결렬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단히 말해 이 감산 합의라는 것은 다수의 국가가 서로 조금씩 생산량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0만 배럴을 줄여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여기서 자신들의 감산해야 하는 40만 배럴이라는 양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량을 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줄이는 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 세계가 공조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우리가 매출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리는데 동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 치고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즉 멕시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줄여야 되는 생산량은 너무 많다 주장을 한 것이죠. 결국 멕시코의 반대로 4월 9일의 회의는 그냥 그대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기까지 했는데요. 극적 타결될 것으로 빠르게 보도했던 매체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자신들의 감산량을 줄여달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4월 10일에 곧장 이어서 오펙 플러스의 추가적인 회의를 이을 것이니 협상은 계속된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4월 10일이 되어서 멕시코가 본래 감산하기로 했던 40만 배럴이 아니라 10만 배럴만 줄이기로 하고, 대신 미국이 25만 배럴을 함께, 즉 대신 감산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야기는 감산 합의가 되는 쪽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의 감산 참여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펙 플러스 또는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특히 바라는 미국 또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자국의 생산량, 미국의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참여하라는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린 것이죠. 만약 잘 진행된다면 이 유가 전쟁이 일어난 배경 중 하나인 러시아가 또는 오펙 플러스가 원하는 바 미국도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일에 동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산 합의에 서광이 비치는 듯한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1000만 배럴을 줄여도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석유는 여전히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완전히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는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거래업체인 트라피구라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사드 라힘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1천만 배럴의 감산, 즉 1천만 배럴의 석유가 세상에서 줄어드는 것 정도는 너무 규모가 작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유 수요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도 너무 늦은 것이다, 뭐 별로 소용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늘 얘기하죠. 이런 협상 그리고 합의 같은 것들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만에 하나를 생각하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투자 시장에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컨택트는 접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언택트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 붙은 이 언은 반대 의미를 나타내도록 만들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붙는 것을요. 즉 언택트는 컨택트에 이 언을 합성하여서 만들어진 말로 바로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택트 시대는 이것이 전부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가 자리 잡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되는 수많은 서비스와 업무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거나 인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줄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도 이런 기술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용해 나가는 추세기는 했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임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다양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언택트 관련 상품 및 서비스들이 보다 빠르게 강제적으로 자리 잡는 바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언택트 관련 상품 및 서비스나 산업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볼까요? 원격 의료와 관련된 장비, 화상 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웹캠과 같은 상품, 컴퓨터로 마치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원활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협업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들어보았던 온라인 결제, 게임 산업,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플랫폼과 같은 각종 디지털 컨텐츠들 모두 해당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광범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게 해준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모습은 다음 세 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장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람과 사람이 원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 플랫폼,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컴퓨터라든지 웹캠, 그리고 인터넷 관련 장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에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움직일 필요 없게 집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것도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고객을 지칭하는 거예요. 즉, 이 고객인 내가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가져다 주는 것, 당신은 게을러도 됩니다 같은 서비스인 것이죠. 이것은 최근 구독형 서비스와 맞물려서 매월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음식부터 소모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알아서 공급해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 연배나 제 윗연배분들 아시겠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유나 이런 것들을 배달해주는 것이 이 근원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살짝 최신 기술 동향까지 염두에 본다면 드론 또는 키오스크라고 하죠. 여러분 매장에 가보면은 사람 대신에 서 있어서 우리가 직접 터치해가지고 결제하는 이런 기기까지 합쳐서 나아가서는 로봇까지도 관심을 받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객이 내가 해당하는 장소까지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맞이하는 것이 꼭 사람, 즉 인력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이라면 고객 측이 아니라 응대하는 쪽이 사람이 아닌 방향성도 해법이 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기에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기계도 언택트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모습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 사업은 주의사항이 항상 뒤따라 붙는다는 것,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하는 줄 알았지만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한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것인데요. 함께 일하는 협업을 해내기 위해서 서로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컴퓨터 화면으로 서로의 모습을 보며 회의할 수도 있고 회의 자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협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서로 원격으로 자료를 주고받게 만들어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해킹과 같은 보안에 취약하거나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상으로 오가는 우리의 기밀 자료가 공개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캐내든 우리가 실수하든 말이죠. 실제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던 한 화상회의 솔루션 회사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용으로 굉장히 각광받았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요. 사실 이들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 결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 회사의 서비스 사용을 공식적으로 막기도 했고요. 독일의 외교부나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의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알고 보니 아직 미흡하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도래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등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여러 가지 언택트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한 사례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우리 기업 또는 내가 사용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추천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들이 순식간에 받아들여지는 이 언택트 시대의 모습도 신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볼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인데요. CBDC는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앞자만 따서 만든 말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디지털 화폐, 즉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또는 코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행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한대 라고 해서 무조건
코인이 잘 되는 건가라고 생각해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곳은 중앙은행도 금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히 여러 변화를 만드니까요. 최근 4월 5일 한국은행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인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국의 지폐, 동전과 같은 현금 사용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소비자의 30%가 국내에서 교통카드 등에 사용되는 NFC, 즉 근접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무언가 접촉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 기술을 이용한 카드와 스마트폰 등을 결제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독일에서는 전체 카드 사용액 중에서 비대면 결제 비중, 즉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그 카드의 기록만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비대면 결제 비중이 50%를 넘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1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언택트,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의 증가가 금융업에서도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즉, 사람들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실물이 있는 현금이 아니고 애초부터 전산상으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실물이 필요 없는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장한 얘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에 의한 기본소득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데 이때 나누어 주는 것이 디지털 화폐라면 더욱 빠르게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건으로서 등장한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UN 등에서도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 발행한 엠페사 같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제도와 함께 잘 활용되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액 결제, 수수료도 없애는 형태 등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효과도 빠르게 발휘시킬 수가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자체의 긍정적인 면모가 이 언택트 시대 때문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세계결제은행 BIS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의 영향으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즉 우리가 돈을 이체하거나 주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사는데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돈을 사용하는 인프라의 출현이 디지털 세계에서 돈을 사용하는 인프라의 출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핵심은 핀테크 기업, 시중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구축한 구조 위에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등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어지는 4월 6일 2021년 12월까지 약 22개월 동안 한국의 CBDC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 이 CBDC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서 살펴봤죠. 긍정적으로 변한 점도 코로나19를 포함해 많은 환경이 앞으로 변화할 것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한국은행의 판단에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세상에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어떤 곳에 변화가 있을까 모든 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업도 예외는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4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다뤄봤는데요. 최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가져와 보려고 하지만 그 다른 이야기, 금융업의 이야기, 산업의 이야기, IT 이야기조차도 코로나19의 영향은 벗어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특히나 잘 보여주는 4월 둘째 주의 이슈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요즘 세상이 겪는 일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19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슈들의 정리가 저에게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